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잠깐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을 했고요. 설계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 취업을 해서 한 일을 하다가 그때도 그게 설계가 재미없지는 않았는데 음, 좀 그러니까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당시에 이제 부장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윗분들을 보면서 내 적성과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분들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좀 영업을 많이 뛰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영업을 뛰어야 되겠구나. 이제 좀 그런 걱정들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좀 진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공무원을 하게 되었고, 이제 공무원이 돼서 처음에 시작한 일이, 어,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방금 그 세모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종시를 건설하는 일에 그 초기 단계부터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세종시 처음 왔을 때는 2010년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에는 아무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지금 이제 도시가 60% 정도 완성이 됐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많은 또 직장인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다른 위에 이제 임원분들을 보고 진로 바꾸기도 하는데, 어, 작가님께서는 또 그 중에서도 이 공무원 중에서도 행정고시를 보셔서 공무원이 되셨는데요. 또 그 이전에 그 경력들이 건축사무소에서 있었던 경력들이 지금 하고 계신 업무에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도움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도움들이 좀 더 됐는지 그런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이 되면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 법을 이제 집행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 또 이제 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죠. 포함이 돼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현장 경험이 있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그 정책이 만약에 현장 경험 없이 세워졌을 때 좀 현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업에서 많은 건축사분들이나 이런 설계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분들하고 소통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또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또 건축 현장이나 건설 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지 않을 텐데 작가님께서는 또 전공을 하시기도 했고 또 직접 현장에서 근무도 하셔가지고 훨씬 더 예, 능력을 더 발휘하셔가지고 공무원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저희 세모란 모임 개설 페이지에 응답하라 1998, 응팔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동네 사람들이 어울려 살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또 작가님도 개인적인 동네와 얽힌 추억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뭐 영화나 소설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동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좋아하는 어떤 가상의 동네라도 그런 동네들이 있으신지 뭐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맺은 말에 언급을 해놨는데 맺은 말에 보면은 원래 이제 거기 사진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근데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이 빠지긴 했는데 제 블로그에 음, 보면은 그 사진을 다시 실어놨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들러주시면 좋겠고 그, 그 아파트 단지 주공 아파트 5층짜리 건물들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가 제가 5살 때부터 살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어릴 적 그 유년 시절을 보냈던 배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하나의 뭐 추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정말 많은 그때의 이야기들, 그때 겪었던 놀았던
그런 경험들이 저의 정체성에 좀 기반을 형성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울려 놀던 아이들 무리가 있었어요. 그 이웃에 있는 아이들끼리 다 친했기 때문에 그 같이 모여서 자전거도 타고 뭐 보드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항상 어른들의 시선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른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저희들끼리 자유롭게 놀았고 이제 가끔 친척 형들 만나기도 하면은 그 당시에 잠깐 하루 이틀 놀러 와서 놀았던 그 짧은 추억을 지금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 그때 참 재밌었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사회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그 비교 판단의 기준이 되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 영화나 그런 걸 생각을 하자면 최근에 이제 비교적 그 나의 아저씨에 보면 그 정정이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정인애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거기에 항상 주요 인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녁에 이야기하고 어려운 낮에 있었던 일들 토로하고 이렇게 한잔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꼭 그런 뭐 술집 같은 개념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있으면 좀 이상적인 모습을 갖지 않을까 동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네, 세모람 님도 정의네라고. 저는 그 나의 아저씨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저도 약간 주공이라는 그 브랜드? 예, 그런 것들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또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집 앞에 그런 작은 공원이 있어서 학교를 마치고 이제 나가면 뭐 항상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가서 동네 친구들하고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을 토대로 또 질문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채팅창으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작가님께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3S라는 개념을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것들을 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책을 대부분 읽으셨겠지만 또 못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3S에 대해서 작가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3S는 방법론인데 좀 외우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S로 맞췄고요. 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ecure, separate, serve인데 좀 그걸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만들고 지키고 가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대상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죠. 보행로와 광장 같은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차로부터 지켜내고 또 좀 풍요로운 공간이 되도록 건축물로 가꾸어 준다는 개념인데 그런 일을 하는 목표는 이제 책 제목에 나와 있지만은 사람들 만남이죠. 다 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먼저 만든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만들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만들어진 게 그 뒤에 따라오는 계획들을 결정을 하거든요. 지배를 하기 때문에 뒤에 두 번째로 결정하는 요소가 첫 번째를 바꾸자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더 심하죠. 그러니까 먼저 결정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보행 공간이 1번은 아닙니다. 1번도 아닐 뿐더러 뭐 2, 3번도 아니고 거의 마지막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순서를 바꿔서 1번으로 보행 공간을 만들자. 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먼저 만들어야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고 또 책에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효율적인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이죠. 백지에다 1번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율적이고 편리한 경로로 만드는 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킨다인데 이제 세퍼레이트를 해서 차를 분리시킴으로써 지켜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차가 병행해서 가고 있죠. 그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붙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되지 못하고 좀 불안한 상태에서 보행로를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어울리기 적합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으면 차는 분리시켜줘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단순히 이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경계, 왜 경계가 중요하냐면 공간이라는 거는 사실 비어있지 않습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이름이 공간인데 공간이 좋고 나쁘냐 이 얘기를 하려면 공간의 경계를 봐야 됩니다. 그 경계가 공간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방에 어떤 방에 들어가서 방이 좁다 넓다 할 때는 방의 벽을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행 공간에서의 경계는 바로 건물이 되겠죠. 또는 나무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계면들을 가장 보행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건축 계획을 도시 계획 단계, 도시 설계 단계에서 건축물의 계획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이것이 가꾼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걷게 하는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걸으면서 만나게 된다. 이것이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네, 저도 가장 처음에 그 3S에서 나무처럼 계획하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뿌리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잎으로 퍼져나가는, 그리고 또 초반에 약간 장소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공간이라는 게 존재만 하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되고, 어떤 공간이 활동의 배경이 돼야 된다 해서, 그게 좀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 이런 공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질문은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세종에 관련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세종 건설 참여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배우고 있으신지, 우리나라의 도시들과 동네에 제안하고 싶은 것들이 뭐 책에 나온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네, 그 질문과 또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세종시나 아니면 뭐 대전시처럼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만들어지는 도시들이 있는데, 이런 도시들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먼저 세종시 건설하면서 뭘 배웠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음,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도시가 저희 처음에 왔을 때 정말로 그냥 흙밭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원래 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미 갈아엎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흙밭에서 도시가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절차를 지켜본 게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이게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이제 부닥치는 이미 결과물을 통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결과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땅을 먼저 사고 거기다가 새롭게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라는 게 기반 시설을 말하는 거죠. 뭐 수도나 전기, 가스, 도로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고 다시 팝니다. 그러면 잘라서 파는 거죠. 그럼 그 땅을 사간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어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이 또 들어와 살고 장사도 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 도시의 모양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 의식이나 뭐 가치관 그것이 뭐 꼭 제가 제안하는 사람을 만난 도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목표 의식을 갖고 도시를 설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주장하는 바는 단순하지만 저는 그냥 만남을 일으키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게 하나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 또 정반합이 되면서 또 더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토론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도시들, 특정한 목표를 가진 도시들이 있죠. 대전 과학도시, 말씀하신 대로 세종은 행정도시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책에 이제 설명한 내용이지만 도시 계획하고 도시 설계를 좀 엄밀하게 나눠 생각을 하면 도시 계획은 자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원과 숫자, 인구. 그러니까 그림이 필요 없는 거죠. 이 도시에 몇만 평짜리 상업단지를 짓겠다. 이런 거는 계획적인 차원입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영역이죠. 정치인들이 싸워서 얻어가는 거죠. 그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17개 지자체가 서로 투쟁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책에 담긴 분야는 도시 설계입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 계획 쪽에 너무 치중해 있다 보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인구 50만의 도시라는 목표가 세종시에 있거든요. 행복도시에 있는데 이 사업지구가 인구 50만의 목표인데 거기에는 매우 집중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인구 50만의 도시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계획이 아닌 도시 설계 부분, 사람들이 어떤 모양의, 그러니까 같은 자원이더라도 어떻게 놓여 있는지, 더 효율적으로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더 비효율적으로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아름답게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좀 추하게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 모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특수 목적을 가진 이제 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시면 저는 이제 그거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떤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위 공직자나 좀 정책 결정권이 있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의 49페이지에서는 건축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곳에 거주할 사람을 이해해야만 그것을 담아낼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작가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과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엄청 막 고민을 하고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쓴 부분은 아니라서 이렇게 선뜻 제가 답을 해도 되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의도했던 바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건축에서 삶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단편적으로는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보는 사람한테는 서재가 필요할 거고 서재를 계획을 해주고 음악가에게는 음악실을 계획을 해주고 어, 또 이런 차원이 될 테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매우 개인적인 거실이나 이런 공간과 집 바깥의 공적인 공간이 어떻게 만나는 게 좋을지 그 사람에게 또 사회에 이런 것들을 설계자가 제안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사회적인 소통이 또 장려되고 이런 측면에서도 건축가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나 욕구에 대해서도 건축가는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를 만들 때도 도시 설계자가 만들어야 되는 공간은 그 도시 건물 바깥의 공적인 공간들 거기에 대해서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는 게 가장 좋을지 어떤 형태로 출퇴근을 하고 그 사회 활동, 그러니까 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음, 친구를 사귀거나 그냥 이런 활동들이 어떤 양태를 띄어야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고 있냐 좀 그 부분에 좀 의문을 던졌던 것이고 그래서 건축가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처럼 도시 설계자도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배경에 깔고 도시 설계를 했으면 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뭐, 어떤 사례로 반려동물과의
삶의 형태를 취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이런 1인 가구, 1인 청년이라던가 아니면 1인 독거 노인분들이라던가 이런 고령화 문제 또 뭐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이런 설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어떤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네, 매우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책의 연장선 상에서 설명을 드리면, 좀 전반적으로 어울려서 지내는 삶, 사람들이 좀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캐나다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좀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나라 캐나다는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나라였던 거죠.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상형 버스라든지 그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이렇게 운전기사가 매번 도와주거든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인식들, 같이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인 가정 또 어떻게 보면은 음, 좀 이렇게 이런 뭐 소득에 있어서 좀 계층이 나누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과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계층이 많이 갈라져 있는데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임대주택 같은 걸 보면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절대 같이 어울려 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어떤 동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 요인이 가장 크죠. 그리고 나서 또 어쨌든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음, 이 그러니까 그 문제도 임대주택의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 설계를 할 때 좀 조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정책이 이렇게 별도의 독립적인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한 곳에 수용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또 눈에 띄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를 그 같은 자원을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자원도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좀 도시에 좀 섞여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거나 그런 형태를 설계한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눈에 띄는 구분이나 구별 없이 좀 어울려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 포용도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헤비타트에서 이제 의제로 삼았던 말인데 그런 게 저도 뭐 깊이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어울려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잠시 이제 제 책에 언급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시카고의 폭염 사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어울려 사는 게 중요하냐면 그런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 사회의 힘이 그런 어울려 사는 삶, 그러니까 그걸 사회적 자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질적인 집단 간의 사회적인 연결. 이게 잘 되어 있는 사회, 사회적 자산이 풍부한 사회. 이런 사회가 그런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돼야 하고 그런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고 또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전에 드렸던 질문들 중에 다 다루진 못할 것 같고 우선은 이 질문을 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또 더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가의 생각거리 질문 중 하나로 그 살고 계신 동네에 고쳤을 만한 공간이 보이시는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이제 시의원이나 구의원과 의논해 보세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좀 행동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도 어떤 그 살고 계신 동네에 고쳤을 만한 공간은 어디라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가 시의원이나 구의원과 의논을 하면 어떤 부분들을 바꿔 나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제가 지도를 공유하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이시죠? 네, 아직 안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보실까요? 네. 제가 사는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 지도가?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개인정보라서 이 네 개 단지 중에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리고 초등학교가 여기 하나 있고 초등학교를 사이에 두고 네 개 단지가 있는데 이렇게 십자형, 우물 정자형으로 이렇게 사통팔달에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오갈 때 항상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거든요. 네. 음, 이 횡단보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횡단보도 혹시 아니 지금 안 보이시죠? 횡단보도? 네, 혹시 지금 보이시나요? 이제 PT 파일 보입니다. 아,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사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집 앞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렇게 골목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집,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모든 길에 차도가 놓여 있다 보면, 이런 풍경이 너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지역이 여기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차도가 필요한 이유는 아파트 단지에 차가 들어가야 되는 기 때문이죠. 그럼 아파트 단지로 차가 어디로 들어가냐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구단지를 보면 여기 이쪽하고 제 손은 안 보이시죠? 보입니다. 아, 커서 보이세요? 예. 이 지점하고 이 지점 두 군데로 들어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14단지도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얘는 여기랑 여기 두 군데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쪽 출입구는 이쪽으로 들어오면 차들이 진입을 할 수 있고 이쪽 출입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으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십자로 된 구간을 차도가 없어도 없애버려도 각 아파트 단지에 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이 교차로의 풍경이 어, 인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정문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내단지 학생들이 이 사거리를 건너서 가고 또 아이들이 먹을 거를 파는 그 상점들은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두 번씩은 건너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건너고 그때마다 마음을 졸이고 아침에 보면 이렇게 녹색 어머니회라고 하나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에 학부모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 노심초사 아이들을 지켜주고 이런 풍경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하나 희생해야 되는 거는 차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한 방향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 얘는 조금 당겨야 되겠네요. 초등학교 입구가 여기 있거든요. 이걸 좀 줄여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로를 없애도 가능하다. 우리가 최초에 차 없는 도시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이 네 개 단지의 사람들이 합의만 한다면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도시를 보셔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만 더 봐볼까요? 그 아까 제가 그 세모람 사무실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 나올지 모르겠네요. 주소가 잠시만요. 송도였죠. 이렇게 연수구 여기 계시잖아요. 이 길 잘 아실 텐데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도 이 출입구,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출입구와 이 출입구가 있는데 양쪽 길을 우리가 도로한테 다 내주고 차도에 다 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도를 깔아도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학교인데 걸어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거죠. 초품화가 되는 거죠. 이게 아마 다 상점일 것 같은데 상점이 여기 있구나. 상점에도 사람들이 차를 만나지 않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합의만 한다면 바꿔볼 수도 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질문 주신 그 시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제가 시의원을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국가적으로 보면은 행정부가 법을 집행을 하고 입법부는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국회의회에서 법을 만들면 공무원들이 그 법을 이제 일을 합니다. 그대로 법에 적힌 대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는 누가 만드냐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거든요. 지자체에서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에도 의외 비슷한 게 있습니다. 똑같은 역할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도시에는 시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도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지자체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견제,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호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지자체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돼요. 아니면은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동장은 사실 임명직이 아니니까 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죠. 뭐 보기야 하겠지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공무원인 거죠. 근데 지자체장은 그 넓은 도시에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죠. 근데 여기서 기초의회의 장점이 뭐냐면 그 의원이 우리 동네에 산다는 거예요. 같은 주민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웃이 아까 그런 권한을 가진 의회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은 다 알고 있겠죠. 우리 동네 조직 그 길과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만약에 뜻이 맞으면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건의를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도시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용해 볼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물론 기초의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또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직접 또 지도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책의 내용이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또 뭐 시의원 구현이라 해도 일반 시민들한테는 좀 먼 어떤 사람들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행동을 하면 또 그분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또 바꿔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사전에 준비된 질문은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독자분들이 책을 읽고 드신 질문들과 또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해보는 시간입니다.